그년 밥에 이거 한 알만 넣어봐. 그럼 다 끝나는 거야. 만삭의 몸으로 혼자 차례상을 차리다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주방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였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제 손에 쥔 게 없어지자 두 사람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치워야 할 짐짝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무도 모르게 제 밥그릇과 남편의 밥그릇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시댁 마당에는 경찰차 3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뭔가 만들고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이 하고 싶어서 결국 건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엔 밤새 설계 과제를 하느라 학과 동기들 사이에서 잠 안 자는 애로 통했을 정도였죠. 졸업 후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5년 가까이 실무를 쌓았습니다. 야근도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독하게 일했어요. 그 회사 대표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처럼 일하면 5년 안에 내 사무소 차리겠다. 그 말이 씨가 됐는지 34이 되던 해 모아둔 돈과 대출을 합쳐 6평짜리 작은 사무실을 얻고 제 이름을 건 설계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손바닥만 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몇 건이 전부였어요. 직원도 없이 혼자 도면 그리고 현장 뛰고 견적 내고 인부들 밥값까지 다 챙겼습니다. 첫 계약을 따낸 날 밤엔 혼자 사무실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기뻐서요. 그런데 입소문이 신기하게 퍼지더라고요. 그 대표 일 똑바로 한다. 마감일 절대 안 어긴다. 견적도 투명하다는 평판이 퍼지면서 의뢰가 하나둘 늘었습니다. 36 무렵엔 직원 8명을 둔 어엿한 사무소 대표가 됐고 작은 빌딩 리모델링이나 카페, 병원 인테리어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한 건축 전문지의 젊은 여성 대표로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고요. 그 인터뷰 기사 제목이 30대에 자기 사무소 차린 그녀, 야근은 셀프 응원이다였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렇게 일에만 파묻혀 살던 제게 어느 날 친한 지인 언니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연애할 시간도 없니?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언니, 저 진짜 시간 없어요. 결혼 생각도 없고 지금 프로젝트만 3개예요. 야, 일단 밥 한 끼 먹어. 손해볼 거 없잖아. 사람 만나는 게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알겠어요. 한 번만요. 진짜 딱 한 번만 만나고 더는 소개 안 받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 일단 만나봐.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언니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마지못해 나간 자리였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1시간만 채우고 일하러 가자고 마음먹었던 게 생각나네요.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전 남편 정훈 씨였어요.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일하던 그는 처음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도 제 일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듯했고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대표란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땐 그게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3번째 만남 즈음 됐을 때 그가 갑자기 어머니를 뵙자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 우리 엄마가 수진 씨 얘기를 듣고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하셔서요. 괜찮을까요? 벌써요?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워낙 적극적이셔서요. 한 번만 배워주시면 안 될까요? 알고 보니 이 만남 자체가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이 제가 인터뷰 실린 잡지를 우연히 보시고는 이 젊은 여자 대표 누구냐, 우리 아들이랑 좀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다는 거예요. 정훈 씨 말로는
어머니가 그 잡지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시며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집안이 든든해지겠다고 하셨다더군요. 처음 시어머니를 뵈었을 때 그분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훈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설계사무소 대표라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색시구먼. 얼굴도 이렇게 곱고 어쩜 이렇게 다 갖췄을까. 과찬이세요, 어머님.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니야, 겸손하기까지 하네. 우리 정훈이는 진짜 복 받은 거야.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거의 1시간 동안 제 칭찬만 하셨어요.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는 게 고맙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시댁에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경우가 드물대라고 자랑하기도 했죠. 만난 지 넉 달째에 정훈 씨가 청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일 욕심이 더 컸던 저라서 좀 더 만나보고 천천히 결정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결혼을 너무 원하셔서 양가 어른들끼리 날짜까지 잡혀버렸어요. 그해 가을 정신없이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제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시장에서, 미용실에서, 동네 모임에서 늘 제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 유명한 설계사무소 대표라니까. 건물 짓는 거 다 우리 며느리 손에서 나온다고. 학벌 좋고 돈도 잘 벌고 요즘 그쪽 업계에서 우리 며느리 모르면 말이 안 된다니까. 너네도 집 지을 일 있으면 꼭 연락해. 내가 소개해 줄게.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있지, 잠깐만. 이거 봐, 인터뷰 기사야. 우리 며느리가 직접 디자인한 건물이라니까. 그렇다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모임에서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면 시어머니는 늘 흐뭇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어디서나 어깨가 으쓱해. 정훈이 너는 알아야 돼. 내 와이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엄마. 근데 설계사무소가 아니고 건축사무소야. 건축이나 설계나 그게 뭐가 달라. 돈 잘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러니? 엄마, 그래도 정확히 불러주는 게. 아유, 됐고. 며느라, 너 다음 주에 시간 어떠니? 우리 개 모임에서 너 자랑 좀 하고 싶은데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때까진 정말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우리 며느리 하며 저를 추켜 세웠고 명절에도 우리 며느리 일하느라 바쁜데 일찍 보내드려야지라며 배려해 주셨어요. 시아버님도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저를 대해 주셨고 시동생도 형수님 진짜 멋있어요라며 잘 따랐습니다. 저도 그게 그저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는 시댁 복은 진짜 타고났다고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명절 모임 때마다 친척들도 저를 보며 이런 며느리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정말 잘 됐다고 칭찬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어깨를 한껏 펴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니 시어머니의 화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아가, 요즘 결혼들 늦게 하고 애도 늦게 갖는다지만 너 나이가 적은 게 아니잖니? 지금 가져도 노산이야. 어머니, 저 아직 일이 한창 바쁜 시기라서요. 일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부부 사이엔 자식이 있어야 진짜 접착제가 생기는 거야. 어차피 안 나올 생각도 아닌데 미루면 뭐하니. 하루라도 빨리 갖는 게 낫지 않겠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 어딨어. 나이는 자꾸 먹는데. 처음엔 한두 번이었던 이 말이 점점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시댁 모임마다, 통화할 때마다,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됐어요.
심지어 친척 모임에서 사촌 형님이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대놓고 비교하셨습니다. 다른 집은 벌써 둘째인데 우리 며느라긴 아직 소식이 없네. 며느라, 너도 얼른 서둘러야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웃으며 넘겼던 기억이 나요. 남편도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같이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 말도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슬슬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정훈 씨, 나 지금 입찰 들어간 프로젝트가 3개야. 이거 마무리하고 천천히 생각하면 안 돼? 언제까지 미룰 거야? 엄마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친구들도 다 애 키우는데 우리만 늦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압박받는 거야, 나는. 원래는 사무소를 좀 더 키워놓고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매일같이 듣는 잔소리와 압박에 결국 계획을 앞당겨 임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리자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묘하게 그 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조리 잘해야 한다며 신경 써주시는 듯 했지만 점점 그 관심이 의무감처럼 느껴졌어요.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하는 날이 많았고 갈수록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일을 하면서 화장실로 몇 번씩 뛰어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하며 대표님 좀 쉬세요라고 했지만 사무소를 비울 수 없다는 책임감에 버텼습니다. 임신 5개월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모님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네요. 임신성 고혈압, 흔히 말하는 임신 중독증 증세가 있으세요. 그게 어떤 병인가요? 위험한가요? 근본적인 치료는 출산뿐이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자칫 자간증으로 발전해서 발작이나 쇼크가 올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선생님, 저 회사 대표인데요. 일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가볍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무리하시면 산모님도 아기도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기가 쉽지 않네요. 솔직히. 그래도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단단히 경고를 받고 나니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일도 중요했지만 제 건강과 아기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사무소에 밀려있던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 고민이 컸어요. 카페 2곳, 병원 하나,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고민이다, 고민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입사 5년 차 직원이자 제가 가장 믿었던 후배, 민재가 자신 있게 나섰습니다. 민재는 제가 사무소 차렸을 때부터 거의 함께해온 직원이었고 누구보다 제 업무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고민이 필요해요? 당연히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임신하시고 나서 얼마나 힘드신데 저희도 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남자인 저도 이 일이 힘든데 대표님은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민재야, 근데 이 프로젝트들 마감이 다 코앞이라 너 혼자 감당하기엔. 대표님, 제가 대표님 옆에서 5년 동안 보고 배운 거 있잖아요. 자재 발주부터 현장 관리까지 제가 다 처리해 놓을게요. 믿고 맡기시고 좀 쉬다 오세요. 대표님 건강이 우선이지 일이 우선이겠어요? 몸 아파 보면 회사고 돈이고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정말 괜찮겠어? 너한테 너무 큰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서.
걱정 마세요. 다 잘하고 있을게요. 대표님은 그냥 몸조리만 하세요. 저 진짜 책임감 있게 할게요. 그래, 그럼 나 진짜 너만 믿고 맡긴다. 저는 그 말을 믿고 회사를 민재에게 맡긴 채 몸조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민재가 가끔 전화로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다 괜찮다는 말에 저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집에서도 도면 검토 정도는 가볍게 봐주면서 멀리서나마 회사 상황을 챙겼고요. 그런데 그게 큰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시공업체 사장님들이랑 의뢰인 몇 분이 사무실에 단체로 와서 난리가 났어요. 고소하겠다고. 뭐, 대체 무슨 일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만삭에 가까운 배를 이끌고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사무실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공업체 사장님들과 의뢰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강 대표, 내가 강 대표만 믿고 거래해온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저희 견적이 갑자기 30%나 올랐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인부들 2달치 임금이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저희 카페 인테리어, 자재가 견적서랑 완전히 다른 게 들어왔어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 있게 모든 걸 책임지겠다던 민재가 큰 사고를 친 상황이었습니다. 자재비를 빼돌리고 저급자재로 몰래 바꿔치기 했으며 현장 인부들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돈을 자기가 챙겼고 의뢰인들에게는 견적을 부풀려 받아 그 차액까지 가로챘던 거예요. 그러고는 회사 자금까지 더 빼서 잠적해버렸습니다. 민재야, 전화 좀 받아봐, 제발.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도 카카오톡도 다 차단당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건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직원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강 대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수습하고 보상하겠습니다. 현장 인부들 임금 정산하고 의뢰인들 손해보상까지 직접 해주고 나니 잘 나가던 사무소 대표였던 저는 어느새 사무실 보증금까지 빼서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직원들 몇 달치 월급까지 제 개인 돈으로 메꿔야 했고요. 대표님, 어떡해요? 저희 이제 사무실도 못 쓰는 거예요? 지윤 씨, 일단은 정리부터 하고 생각해보자. 미안해. 직원들 앞에서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매번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가장 신뢰했던 후배에게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그 와중에도 배는 점점 불러왔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가족이라도 제 편이 되어줬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회사 일이 그렇게 어려워졌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면 나는 어떡해. 말했잖아. 회사 사정 안 좋아졌다고.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어떡해라니? 아니, 그냥 혹시라도 우리 집 돈 끌어다 쓸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가정이랑 회사는 분리해야 해. 우리 집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
작은 문제가 가족 사이에 끼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돈 달라고 그래? 어이가 없네 진짜. 결혼할 때 내 돈으로 신혼집 가전도 거의 다 채웠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그게 아니라 그냥 미리 선을 그어두자는 거지. 생판 남인 거래처 사람들도 직원들도 다들 괜찮냐고 걱정해주는 와중에 남편이란 사람은 제 안부보다 자기 주머니부터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빈정이 상했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괜찮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어떤지, 임신한 몸으로 이 와중에 얼마나 괴로운지 물어본 적 있냐고. 내가 안 물어보긴 뭘 안 물어봐. 빚이 얼마나 됐는지, 갚을 능력은 있는지 다 물어봤잖아. 그게 내 걱정이 아니라 당신 돈 걱정이었다는 거 몰라서 그래. 난 그냥 부부로서 힘든 것 같이 나누고 위로받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내가 알아서 척척 잘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될 줄 알았지. 너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없고 손 벌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누가 그걸 걱정했냐고. 진짜 당신이랑 이 얘기를 하는 게 다 무의미한 것 같아. 남편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가 저런 사람과 살고 있었나 싶어 오만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힘든데 남편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외로움이 사무쳤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운 날이 많았어요.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서운함과 외로움이 겹겹이 쌓여가던 그 시기, 결국 저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께 권유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까지 가게 됐습니다. 산모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요즘 잠은 잘 자세요? 아니요, 잠도 잘 안 오고 사는 게 다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힘드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임신 우울증까지 올 수 있어요. 이미 그 상태일 수도 있고요. 상담 선생님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동안 쌓아둔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 같아요. 회사도 잃고 마음 둘 곳도 없고 애만 낳고 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생각뿐이에요. 수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지금 수진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뱃속의 아기는 엄마가 편안하길 바라지 복수심에 차 있길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진님과 아기를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 사람들 미워해봐야 저만 손해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의연하게 버티려고 애썼습니다. 태교를 위해서라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묘한 따돌림에도 모른 척, 눈치 없는 척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둘은 만삭이 될 때까지 절 계속해서 은근히 괴롭히고 따돌리는 걸 즐겼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어요. 수진아, 너는 오늘 저녁 혼자 먹어야겠다. 둘째 생일이라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너는 임신해서 기름진 거 잘 못 먹잖니. 괜히 가서 돈만 아깝고 음식 냄새만 맡으면 속도 안 좋을 텐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먹어. 어머니, 그래도 가족 모임인데 저도 같이 가는 게. 아유, 됐어.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정훈아, 얼른 준비해라, 나가게. 이런 식의 교묘한 배제가 반복됐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도
친척 모임이 있을 때도 늘 비슷한 핑계로 저만 빼놓았어요. 며느라, 이번 가족여행은 너 빼고 가기로 했어. 임신한 몸으로 차 오래 타면 힘들잖니. 저도 가고 싶은데요, 어머니. 그냥 짧게라도. 아유, 무리하지 마.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친척 결혼식에 갈 때도 비슷했습니다. 며느라, 너는 그냥 집에 있어. 사람 많은 데 가면 스트레스 받잖니. 우리만 갔다 올게. 저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됐어. 정훈아, 얼른 가자. 매번 널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죠.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게 따돌림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저를 위해서인가 싶었지만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저만 빠지게 됐고 그때마다 둘만 더 친밀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외롭고 짜증나고 무엇보다 화가 나요. 어떤 게 가장 화가 나세요? 사실 저는 임신 생각이 반반이었어요. 생기면 축복이지만 꼭 서둘러 가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하도 손주 타령을 해서 예정보다 일찍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저한테 임신하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줬어요. 임신 중독증이 뭔지 저는 그게 걸리고 나서야 처음 알았다고요. 온몸이 다 아픈데 정작 절 임신시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절 점점 멀리하고 있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상담 선생님은 늘 차분하게 들어주셨고 저는 그 시간이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시어머니와 남편의 묘한 시선과 차가운 말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마치 저만 빼고 무슨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삭이 다 되어가던 어느 명절, 시어머니는 저더러 차례상까지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말은 늘 번지르르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나도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서 예전엔 혼자서 제사상 한가득 차리고도 끄덕없었는데 이젠 무릎이 안 아픈 데가 없네. 엄마, 그럼 얼른 좀 쉬세요. 무리하다가 또 큰일 나면 어떡해. 아유, 우리 며느리 혼자 일해야 돼서 어떡하니. 내가 같이 해야 하는데. 엄마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같이 해. 나도 주방 들어가 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 방해만 되니까. 여기서 그냥 밤이나 깎고 있을게. 필요하면 불러. 맞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만히만 있어도 힘든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혼자 차례상을 다 차려냈습니다. 전 부치고 탕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생선 손질까지 전부 혼자 해냈어요.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중간중간 숨이 차서 의자에 잠시 앉아 쉬어야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가벼운 잔소리만 보탤 뿐이었습니다. 며느라, 거기 전 좀 더 노릇하게 부쳐야지.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 네, 어머니. 탕국은 더 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잘 모르더라.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남편은 마당에서 밤을 까며 가끔씩 들여다보는 정도였습니다. 여보, 다 끝났고 탕국 끓이는 건 약불에 오래 끓이기만 하면 돼. 나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방에서 눈 좀 붙일게. 고생했어. 얼른 가서 눈 좀 붙여. 힘들고 외로워서 잠시 방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사실 만삭 무렵엔 누워있는 것도 버겁고 숨이 차서 잠을 푹 자는 일이 드물었는데 그날도 잠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깼습니다.
목이 타서 물을 마시러 나가려는데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 문을 열려다 말고 일단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쟤는 눈치가 없는 거니, 없는 척 하는 거니. 원래 좀 둔하기는 했어. 일만 빠릿빠릿하게 할 줄 알지. 회사도 망하고 살도 찌고 우울증까지 와서 사람이 이렇게 둔해질 수가 있나? 엄마나 이제 솔직히 제 여자로도 안 보여. 그러게 말이다. 배는 남산만 하게 불렀지. 임신 우울증에 뭐에 자꾸 둔해지지. 거기다 결정적으로 잘난 직업도 돈도 다 없어졌잖아. 내가 뭐하러 쟤랑 산다고 저렇게 옆에 붙어 있는 건지. 요즘 애들은 좀만 뭐라 하면 파르르해서 이혼하자고 설치고 그런다는데 쟤는 뭐가 저렇게 끈질긴지. 아무리 눈치 줘도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 이 방법은 쟤한테 안 먹히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티를 안 냈나?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야 알아먹으려나? 그랬다간 시댁 괴롭힘으로 이혼 귀책 사유가 우리 쪽에 떨어질 수 있어. 그건 안 돼. 다른 방법이 필요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대화만으로도 이미 저는 거의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저 돈이 떨어지고 나니 구박이나 좀 하는 거려니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몹쓸 사람들이었지만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본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떻겠니? 이게 뭐야, 엄마? 땅콩 가루야. 이걸 어떻게 쓰려고? 얘는 순진하기는 하여간 넌 엄마 잘 둔 걸 느르로 생각해야 된다. 이따 밥 먹을 때 제거에 이거 살짝 넣으면 아주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제 알레르기 있잖아. 왜 지난번에 한번 난리 났었지. 그때 보니까 알레르기로 잘만 작전을 짜면 원하는 거 얻어내기가 딱이더라. 근데 그렇게 하면 들킬 수도 있잖아. 안 들켜. 일단 밥에 넣고 쟤는 거기 뭐가 들어갔는지 상상도 못할 거고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도 못하니까 아니 알약으로 먹일까? 임산부 영양제라고 하면 되잖아. 아무튼 대체 뭘 했길래 그 지경이 되도록 건강을 방치했냐. 임신에서도 자기 몸 하나 못 챙기냐.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서게 만드는 거지. 엄마, 진짜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으이구, 그러니까 넌 이 엄마 없으면 안 된다니까. 저 미련한 게 돈도 못 벌고 아픈 걸 어디다 써먹니. 손주 하나라도 낳아주면 다행이지. 그것도 보모 써야 할 판이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집만 되지 안 그러냐. 저에겐 어릴 때부터 심각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섭취해도 입술과 혀가 부어오르고 기도가 좁아지면서 호흡이 곤란해지는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알레르기예요. 항상 음식을 먹을 땐 땅콩이 들어갔는지 꼼꼼히 확인했고 알레르기 약도 늘 챙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부터는 챙겨 먹어야 할 약이 너무 많아서 땅콩 성분 확인을 예전만큼 철저히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땅콩을 먹인다는 건 거의 저를 해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의 대화를 듣고 나니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게 답은 아니다 싶어 일단 자는 척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정말 저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회사 후배부터 가족까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연이어 뒤통수를 맞고 나니 인생 전체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들의 계획을 제대로 틀어놓을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는데 복수심에
불타던 마음이 점점 서글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까지 된 현실이 믿기지 않고 너무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단 이 상황부터 모면하고 복수를 하든 깔끔하게 헤어지든 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 나 좀 졸았나 보다. 일을 혼자 다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해서 골아떨어졌네. 방금 막 일어난 척하며 나가니 두 사람은 능숙하게 가식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골아떨어졌어. 고생 많았어. 우리가 밥 차려놨어. 얼른 와서 먹자. 며느라, 얼른 앉아. 배고프겠다. 비빔밥 괜찮지? 차례 음식이 느끼할 때는 나물 넣고 비빔밥 매콤하게 비벼 먹는 게 최고야. 시어머니가 나물 비빔밥과 시래기국을 식탁에 놓으며 얼른 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의 계획을 들어버린 이상 순순히 그걸 먹을 순 없었죠. 어떻게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방심한 상태였고 자기들끼리 싱크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나누는 사이 저는 몰래 제 밥과 국그릇을 남편 자리에 있던 것과 살짝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땅콩이 조금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는데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으니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비빔밥 맛이 좀 괜찮니? 고추장 전에 둘째네 예비 사돈이 담아주신 건데 좀 매울까? 네, 맛있어요. 잘 준비하셨네요. 또 먹어봐. 국이랑 같이 먹어야 목이 안 막히지. 네, 국도 맛있네요. 근데 살짝 고소한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 무슨 고소한 향이 난다고 그래. 그럴 리가 있니? 우리 식구가 그거 다 아는데 너한테 위험할 만한 걸 넣을 리가 있겠어. 안 그래? 그래요. 그럼 기분 탓인가 보네요. 밥을 다 먹고 후식 과일까지 깎아 먹고도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으니 두 사람은 의아한 듯 계속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야, 문제는 무슨.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짜놓은 함정에 정작 누가 빠질지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빨개지더니 갑자기 콜록거리며 목을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목이 답답해. 아들 왜 이래? 정훈아. 남편의 얼굴과 목이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며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사실 그 순간엔 저도 당황했습니다. 저와 달리 남편에겐 땅콩 알레르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릇을 바꾼다고 남편에게 해가 갈 일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어하니 당황스러운 게 당연했습니다. 숨을 못 쉬겠어. 빨리 119 불러.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에 시어머니가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도 제대로 못 누르시더군요. 얼마 뒤 구급차가 와서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괜찮은 거 맞아요? 일단 응급조치는 했으니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전형적인 알레르기 반응 같은데 대체 뭘 드신 겁니까? 글쎄요, 뭐 특별히 먹은 게 없는데 그냥 비빔밥에 시래기국, 후식으로 감이랑 배, 그게 다예요. 평소에 알레르기 있으세요? 아니요, 평소에 다 잘 먹던 것들이거든요. 진짜 별거 없는데 얘가 살면서 한 번도 알레르기 그런 게 없었어요. 식사 중에 특별히 드신 게 있으신가요? 이 정도 반응이 나오려면 섭취량이 상당했을 텐데요. 검사 결과 다른 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도와 코 속이 갑자기 부어오른 증상이나 에피네프린 주사로 바로 진정된 거 보면 전형적인 알레르기 증상 맞습니다. 알레르기는 살면서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식사 중에 특이한 거 섭취하신 건 없나요?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 밥그릇 때문 아닐까요? 어머님이 양을 많이 담아주셔서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아 남편 거랑 바꿨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 먹으라고 준 걸 왜 바꿔서.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함정에 정작 본인 아들이 걸려든 셈이었으니까요. 멍청하게 본인 스스로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웃음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정말 밥에 뭘 넣으신 건가요? 후천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다고 해도 환자분처럼 이렇게 극심한 증상을 보이려면 섭취량이 엄청났을 텐데요. 의사의 단호한 질문에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저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땅콩가루 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예요. 땅콩가루. 어머님, 대체 이걸 얼마나 넣으셨길래 알레르기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쇼크가 올 만큼 아픈 거예요? 이걸 저한테 먹이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알레르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알면서도 진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저였으니까 이 정도로 그쳤지 구급차 도착하기도 전에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너 이건 어디서 난 거야? 난 이런 거 본 적도 없는데 대체 내가 언제 넣었다고 그래. 왜 생사람을 잡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임신 중독증 후유증으로 수면 중 무호흡이 심해서 의사 선생님 권유로 잠잘 때마다 휴대폰으로 수면 상태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따 밥 먹을 때 제 거에 이거 살짝 넣으면 아주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제 알레르기 있잖아. 이게 뭐야? 야, 너 이거 언제 녹음한 거야? 대체 언제? 녹음 내용을 다 들려주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너 우리 대화 마음대로 엿듣고 막 녹취하고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이나 하겠니? 솔직히 말해봐. 너 뭐라도 하나 걸려라 하고 일부러 녹음하고 다녔니? 제가 일부러 녹음한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 때문에 병원에서 항상 녹음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낮잠 자면서 무호흡이 얼마나 되나 보려고요. 근데 그런 대화가 다 녹음될 거라고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두 분이 뒤에서 이런 작당 모의를 하고 있을지 알았겠냐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내가 말도 안 된다고 말렸어야 하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만해.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사과가 더 우습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고 두 사람은 황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봐줘. 진짜 약간만 넣을 생각이었어. 그렇게까지 많이 넣을 생각은 정말 아니었거든. 어쩌다 보니 양이 너무 들어가긴 했는데 진짜 너를 어떻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명백한 의도가 담긴 대화 녹음이 있는데도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함께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길게 끌 것도 없었어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고의로 음식에 첨가해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과 명백한 음성 녹음 증거가 있었으니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 집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땅콩가루가 든 봉지와 함께 예전에 다른 며느리감을 내쫓기 위해
비슷한 수법을 써먹으려 했던 메모까지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친척 며느리를 두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간질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고 그 일로 친척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댁 전체에 대한 불신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날 시댁 마당에 경찰차 3대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동시에 데려가기 위한 경찰 인력이었어요. 그 광경을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봤고 순식간에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손님이 끊겼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생의 결혼 얘기도 파혼으로 이어졌죠. 시댁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남편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시어머니는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는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냈고 2 사람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직원 1명과 작은 설계사무소를 다시 차렸습니다. 예전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예전 의뢰인들의 소개로 하나둘 일이 들어오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다시 시작되고 바닥을 쳤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올라가는 게 인생이라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